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출근할 필요는 없고 휴대폰에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아마 이거일 겁니다. 이러다 나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자마자 다시 일을 찾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요. 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 안 된 창업도 아니고 잘못된 투자도 아닙니다. 쉬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다시 일하는 겁니다. 몸은 출근하는데 마음은 이미 은퇴해버린 상태로요. 회사 다닐 때는 버티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싫어도 웃고 의미 없어 보여도 해야 했죠. 그런 삶을 수십 년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은퇴는 다시 일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쉬어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허락을 스스로에게 안 해준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불안의 원인은 쉼이 아니라 쉼에 대한 죄책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놀면 안 될 것 같고, 생산적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 같고, 돈을 안 벌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 이게 은퇴 후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3세 퇴직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본인도 처음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또다시 의리된 기분이 견디기 힘들었다고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선택한 건 아주 단순한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오후엔 책 조금 보고 낮잠 자는 삶. 돈은 거의 안 벌었지만 소비도 줄었고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일 안 하니까 불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정년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고 나서 바로 재취업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여자는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떠밀리듯 다시 일했지만 하루하루가 버거웠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주말이 와도 회복이 안 됐다고요. 결국 1년 만에 일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수영장 다니고 평일 낮에 장 보고 집에서 혼자 밥 먹는 정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달 지나니 마음이 먼저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기준을 그만둔 느낌이었다고요. 세 번째 사례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둘 다 집에 있으니 처음엔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괜히 사소한 일로 싸우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죽였다고요. 그래도 다시 일은 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최소 반년은 그냥 쉬어보자고요. 그렇게 아무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생활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은 느리게, 오후엔 같이 산책, 저녁엔 간단한 요리. 외식도 줄고 불필요한 소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말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가 충분히 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 쉬는 삶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이고 재정비이고 인생의 속도를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너무 서둘러 끝내려 한다는 겁니다. 쉬는 게 불안해서, 쉬는 내가 초라해 보여서 또다시 일이라는 익숙한 감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정보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행복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 아니라 자율성입니다. 내가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느끼는지,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은퇴는 더 열심히 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잘 살아왔으니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삶은, 진짜 행복은 쉬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쉬는 삶이 감정적인 위안만은 아니라는 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위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꽤 많은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면 금방 무기력해질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그 반대에 훨씬 가깝습니다. 문제는 쉼이 아니라 통제권 없는 활동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 선택권 없이 하는 일,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활동이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Kahneman은 그의 책 싱킹, 패스트 언드 슬로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느끼는 자율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쉽게 말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은퇴 후 억지로 다시 일하는 분들이 유난히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조금 벌지만 선택권은 다시 회사와 일정표에 넘겨버리거든요. 은퇴 연구로 유명한 프리드먼 & SCHOLNICK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은퇴 직후 바로 재취업한 집단과 일정 기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집단을 비교했더니 중장기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충분히 쉰 쪽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처음 12년 동안은 생산성보다 회복에 집중한 사람들이 우울, 불면, 건강 악화를 훨씬 덜 겪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건너뛰고 바로 일로 들어간 경우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소진이 계속 누적됐습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4,000 Week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약 4,000주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유용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산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요. 은퇴 후 쉬는 삶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평생 쓸모 중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쉬는 삶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의 규칙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스스로 리듬을 찾도록 놔두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불안합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성과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불안을 견디고 나면 사람은 다시 자기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삶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에릭 에릭선의 노년기 발달 이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옵니다. 노년의 핵심 과제는 생산성이 아니라 통합감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감각, 충분히 살았다는 수용.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허무감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은퇴 후 억지 노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쉼을 통해 정리해야 할 마음의 숙제를 다시 일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느냐입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쉬어보는 경험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기입니다. 그 전환기에서 쉼을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다시 은퇴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통장 잔고를 다시 열어보는 그 순간이요. 분명 계산은 여러 번 했고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숫자만 놓고 보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불안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빠뜨린 건 아닐까?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동시에 무너집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써야 하는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알아서 흘러갔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보고서, 전화, 퇴근, 회식. 싫어도 일정은 채워졌고 몸이 힘들어도 머리는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은퇴하는 날부터 갑자기 하루가 통째로 비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일정도 없습니다.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흔들립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시간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정년을 꽉 채워 은퇴하신 분이셨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준비가 잘 돼 있었죠. 본인도 은퇴는 걱정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석 달 만에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 불면증과 무기력증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낮술을 시작했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고 하시더군요. 돈은 있었지만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나를 끌고 갔는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나를 삼켜버린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을 대부분 자산, 연금, 부동산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을 실제로 지탱하는 건 하루의 구조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역할을 맡고 사느냐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삶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역할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에 바로 자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노동이었고 매출에 대한 압박이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몸은 더 고되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분도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는 법을 모른 채 은퇴했고 노는 법도 배우지 않은 채 다시 일부터 시작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요. 은퇴 준비에서 빠진 건 돈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를 연습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준비가 잘 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일부러 회사 밖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고 평일 저녁에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리듬을 미리 만들어둔 거죠. 은퇴 후에 갑자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삶에서 회사만 빠진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다음 주에 뭘 할 예정인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은퇴 후 삶이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이겁니다. 통장보다 달력을 먼저 채워놓았다는 것. 많은 연구에서도 은퇴 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소득보다 일상의 구조와 사회적 연결을 꼽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후에는 돈이 행복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대신 사람과의 관계, 역할, 의미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은퇴 후 삶을 갈라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준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말만 하지 실제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보는 연습,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 생산성이 없는 시간을 허용하는 연습이요. 이걸 해보지 않으면 은퇴 후에 불안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소비를 하거나 급하게 일을 찾거나 괜히 관계를 붙잡다가 더 지칩니다. 은퇴 준비를 다시 정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있느냐를 점검하기 전에 은퇴 후 첫 월요일 아침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누구와 통화할지, 점심은 누구랑 먹을지, 저녁에는 무엇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지요.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준비는 아직 반쪽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 변화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감각입니다. 이걸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 훨씬 덜 흔들립니다. 오늘 당장 퇴직금 계산기 말고 달력부터 꺼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하루의 모습이 있는지,
솔직하게 한 번만 적어보셔도 충분히 큰 준비가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간이 무너지는 문제는 개인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미국 사회학자들이 은퇴자를 장기간 추적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은퇴 직후 소득 감소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 요인은 하루 동안 의미 있다고 느낀 활동의 수가 급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에 여러 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때로는 후배를 챙기는 사람. 이 역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뇌는 그걸 상실로 인식합니다. 돈이 있어도 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개념이 역할 상실 이론입니다. 인간은 소득보다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이론인데, 은퇴는 소득의 변화보다 역할의 단절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우울감, 무기력, 분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과 뇌는 나는 지금 쓸모없는 상태인가?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낸 책이 성공적 노화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후의 질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란 거창한 사회활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기적인 약속, 책임이 따르는 취미 빠지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는 활동 같은 것들이요. 또 하나 꼭 언급하고 싶은 책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책이지만 은퇴 이후 삶을 이해하는 데도 큰 힌트를 줍니다. 저자는 노년의 핵심 질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가? 의료 기술이나 자산 규모보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은퇴 후 공허함을 겪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집단에서는 소득 차이가 만족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적인 외출 빈도, 주간 일정의 반복성,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가 만족도를 크게 갈랐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조금 부족해도 하루가 예측 가능한 사람은 덜 불안했고, 돈이 넉넉해도 하루가 텅 빈 사람은 훨씬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연금 설계는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시간 설계는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균형을 잃습니다. 특히 위험한 시점은 은퇴 후 첫 1년입니다. 이 시기에 아무 구조 없이 시간을 보내면 그 방식이 그대로 굳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일부러 비워진 하루를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여행 말고, 병원 말고, 행사 말고 정말 아무 일정 없는 날을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게 바로 준비해야 할 지점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 쪽입니다.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라고들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오히려 공포가 됩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잘 준비된 은퇴란 더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미리 연습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울리던 알람도 없고 오늘 해야 할 회의도 전화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은퇴 맞나? 이런 생각, 은퇴하신 분들 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삶의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이때 70대 선배님들이 입을 모아 말린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라며 고개를 젓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솔직히 은퇴 전에는 다들 비슷한 꿈을 꾸잖아요. 퇴직하면 좀 쉬고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니 자유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불안이었습니다. 돈 걱정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불안 말입니다. 회사라는 간판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 매일같이 따라 붙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서둘러 뭔가를 선택합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갑자기 큰 돈을 써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죠. 바로 이 선택을 70대 선배님들은 가장 먼저 말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한 60대 후반 김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자마자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딱 석 달 만에 작은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금방 가겠지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켜야 했고 손님 없는 시간에는 시간이 더 안 갔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초조해지고 매출에 따라 하루 기분이 완전히 흔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몇 년 버티다가 가게를 접었는데 김 선배님이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쉬는 연습도 안 하고 바로 다시 일에 매달린 거야. 70대가 된 지금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일부러 줄이고 오전 산책과 도서관 가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하루가 채워진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은퇴 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박 선배님 사례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이 있었고 연금도 나오니까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엔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겠다고 마음먹으셨죠.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조용하고 자유롭고. 그런데 23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지고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크게 다가온 겁니다. 박 선배님은 돈보다 무서운 게 고립이더라고 하셨습니다. 70대가 된 지금 그분이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사람 관계를 너무 빨리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오히려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했던 이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면 삶이 평온해질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TV에서 보던 여유로운 노후를 그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고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병원 하나 가려면 반나절이 걸리고 대화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선배님이 70대가 되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큰 결단인데 나는 내 마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장소부터 바꿔버렸어. 은퇴 후 가장 말리고 싶은 선택이 바로 도망치듯 큰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을 빨리 없애려고 서두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후회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70대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해지지만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줄이는 연습이 먼저라고요. 일, 돈, 관계, 공간까지 인생에서 너무 당연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맞지만 속도를 내야 하는 출발선은 아닙니다. 70대 선배님들이 가장 먼저 말린 선택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을 다시 설계하려고 한 그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고 당장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보다 하루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아마도 이미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은퇴 후에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70대 선배님들의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선택하기 전에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해왔던 선택들을 잠시 멈춰 보라는 것. 은퇴 후 삶은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잘 비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앞선 70대 선배님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개인 경험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소득 감소보다 정체성 상실을 먼저 꼽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조지 바일런트가 수십 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건 돈의 부족이 아니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불안해지는 이유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직함 하나로 하루가 설명됐습니다. 부장이면 부장답게, 과장이면 과장답게 살면 됐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설명서가 사라집니다. 이 공백을 견디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다시 일에 매달리거나 큰 결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 처방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평생 맡아온 역할이 사라지면 불안을 느끼고 비슷한 역할을 급히 찾아 나서는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은퇴 연구로 유명한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발달연구소의 논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은퇴 직후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그룹보다 일정 기간 아무 역할도 갖지 않고 적응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무기력과 불안을 더 크게 느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뒤에는 스스로 삶의 리듬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대 선배님들이 좀 쉬는 연습부터 했어야 했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랑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의 심리학을 다룬 여러 연구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퇴직하는 날이 끝이 아니라 최소 몇 년에 걸쳐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퇴를 마치 이사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회사 다니고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요. 이 인식 자체가 은퇴 후 불안을 키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인간관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박 선배님 사례처럼 은퇴 후 혼자가 되는 선택은 생각보다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인데 여기서 가장 일관되게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돈도 명성도 아닌 지속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꼭 가족이나 오랜 친구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 도서관에서 인사 나누는 얼굴, 정기적으로 가는 모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님들이 말리는 선택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은퇴 후 불안을 빨리 없애겠다고 인생을 한 번에 정리하려는 선택입니다. 일을 통해, 돈을 통해, 장소 이동을 통해 자신을 다시 정의하려고 하는 행동 말입니다. 연구와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은퇴 후엔 새로운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은퇴 준비라는 것도 사실 거창한 계획보다 이 질문에 익숙해지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꼭 해야 할 일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고립되지 않는 구조, 돈을 벌지 않는 날이 계속돼도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는 마음.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금이 있고 자산이 있어도 은퇴는 공포가 됩니다. 70대 선배님들이 가장 먼저 말린 선택은 그래서 서두름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회사 시간표에 묶여 있는데 몸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던져버린 선택 말입니다. 은퇴 후 삶은 속도를 늦춘 사람에게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고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막 은퇴하신 분이라면 당장 뭘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연구와 책, 그리고 70대의 삶이 함께 증명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였어요. 숫자도 그대로였고 잔고도 여전히 억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안 오더군요. 새벽 3시쯤 눈이 떠지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35년을 대기업에서 버텼고 상무 자리까지 갔고 억대 연봉도 받아봤는데
회사 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얼마가 있느냐, 연금이 얼마 나오느냐, 집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숫자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주던 하루의 리듬, 사람들과의 관계, 나라는 존재의 쓸모,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삶을 지탱하던 구조가 통째로 빠져버린 느낌이라고들 하시죠. 이상무 출신 퇴직자도 그랬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하루 일정이 분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보고서, 회의, 결제, 출장. 숨 돌릴 틈이 없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골프 치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자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집에 혼자 남아 TV를 켜도 볼 게 없더랍니다. 그때부터 통장보다 먼저 무너진 게 자존감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은퇴자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일한 분입니다. 임원까지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서는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퇴직금과 예금, 연금까지 합치면 노후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이분이 가장 힘들어한 건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친구들과도 막상 만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회사 이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이분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먼저 바닥을 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전부터 준비를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재테크도 했고 연금도 챙겼고 은퇴 후에는 소소하게 컨설팅을 하며 지낼 계획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각처럼 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이름만 대면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밖에 나오니 아무도 그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느낀 감정은 배신감보다 허탈감이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회사에 맞췄는데 회사 밖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 깨달음이 오고 나서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조업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인데 이분은 은퇴 직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창업을 준비했고 지인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눴고 투자도 조금씩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퇴를 잘 넘긴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2년 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시작한 건데 막상 해보니 더 불안해졌어요.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가 커졌고 그동안 쌓아둔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며 잠을 못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일을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 없이 움직일수록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모두 돈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은퇴는 새로운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대신 짜주던 하루를 이제는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통장은 버텨줘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 출신일수록 이 충격이 더 큽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회사 안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결제를 맡고 조직을 움직이고 책임을 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은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기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성공 공식을 은퇴 후 삶에 그대로 가져오려 하면 오히려 상처만 커집니다. 천천히 속도를 낮추고 나에게 맞는 리듬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그 상무 출신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노후 준비는 돈 다음이더라고요.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통장은 아직 멀쩡할지 몰라도 그 이후의 삶은 누가 대신 준비해주지 않으니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이 불안은 개인 성격이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아주 전형적인 은퇴 이후의 심리 변화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늦게 듣거나 아예 듣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할 뿐이죠.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로 잘 알려진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돈보다 역할 상실 이후의 적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를 정리한 책 성공적인 노화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직업이라는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퇴직자들이 특히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직함이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나를 대신 설명해줬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존재 이유가 분명했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언어가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공백롤 백륨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백을 빠르게 채우지 못하면 불안과 무력감이 동시에 찾아온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책이 은퇴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에서는 은퇴 이후 불안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상황을 더 무서워한다. 앞서 나온 사례들에서 통장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미국 스탠퍼드대 노화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이들은 은퇴 후 우울감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을 퇴직 직후가 아니라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쓸모감의 결핍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의미 없는 재취업이나 무리한 창업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팀은 이를 불안을 견디기 위한 행동 중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점점 강조되는 개념이 심리적 연금입니다. 재무적 연금이 매달 돈을 준다면 심리적 연금은 매일의 이유를 줍니다. 루틴 관계, 작은 책임, 그리고 나만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주 정해진 요일에 가는 장소가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맡은 작은 몫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쓸모 있다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그럼 은퇴 전에 뭔가 거창한 취미나 사명을 찾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책 두 번째 산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생 후반부의 의미는 발견이 아니라 재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해왔던 일, 익숙한 성향, 쌓아온 경험을 다른 속도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쓰는 과정이라는 거죠. 억대 연봉을 받던 상무 출신이 은퇴 후 흔들리는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한 가지 역할에 최적화된 성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성공의 연장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에 가깝습니다. 덜 중요해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올려놓는 과정이죠. 은퇴는 준비하지 않으면 공포가 되지만 이해하면 관리 가능한 변화가 됩니다. 통장은 숫자로 관리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는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는 퇴직금 계산기보다 조금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 없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만들어간 사람만이 돈이 아닌 삶으로 노후를 버텨냅니다. 새벽에 컨테이너 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바닥이 차갑고 밖에 나가면 전원주택이 아니라 폐가처럼 보이는 집이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퇴하면 여기서 여유롭게 살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집입니다. 7억을 빚내서 산 전원주택이었고 지금 이 부부의 잠자리는 그 옆에 놓인 컨테이너 하나뿐입니다. 은퇴 후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60대 초반에 나란히 은퇴한 부부였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정년을 채운 남편, 아이들 키우며 평생 가정을 책임졌던 아내. 둘 다 건강했고 연금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에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죠. 미세먼지,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는 지출. 그래서 선택한 게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다들 말하잖아요. 귀촌하면 돈 덜 들고 텃밭 가꾸며 건강해지고 노후가 평온해진다고요. 문제는 계산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겁니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끌어왔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예금으로 채웠습니다. 연금이면 이자는 충분히 감당되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은퇴 전 월급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월급의 세계가 아닙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예상 못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전원주택은 특히 그렇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마트 대신 로컬 장터에 가고 지인들이 놀러오면 고기 구워 먹고.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보일러 고장, 배관 문제, 지붕 누수. 도시 아파트였다면 관리비로 해결됐을 일들이 전원주택에선 전부 현금입니다. 한 번 고치면 수백만 원, 두 번 겹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와중에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 부부도 처음엔 남편이 농사일과 집 관리를 도맡았지만 허리 한번 삐끗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가 추가됐고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더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50대 후반에 은퇴한 단독주택 귀촌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빚은 적었지만 유지비를 완전히 잘못 계산했습니다. 수도, 전기, 기름값이 도시보다 싸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겨울 한철 난방비가 수백만 원씩 나왔고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환경이라 차량 유지비도 크게 들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월 200에서 350으로 뛰었고 조용히 살려고 내려왔는데 돈 때문에 더 불안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원주택 대신 펜션을 겸한 집을 산 60대 남성입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운영하면 연금 보탬이 될 거라 생각했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수기엔 몸이 남아나질 않았고 비수기엔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혼자 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시골 부동산은 팔리고 싶다고 바로 팔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빈집 상태로 세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촌 대신 작은 시골 땅을 사서 나중에 집을 짓자고 생각했던 부부입니다. 땅값은 저렴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축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집은 완공됐지만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집은 생겼는데 삶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집을 자산으로만 보고 삶을 흐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멋진 집이 있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집은 족쇄가 됩니다. 특히 대출이 끼어 있다면 은퇴 이후에는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전원주택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전원주택은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지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의 비용인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대안은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결정하면 지금 이야기한 60대 부부처럼 컨테이너에서 밤을 보내는 현실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시작은 너무 잔인합니다. 특히 집 하나에 노후를 올인하는 선택은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삶인지. 그 차이가 노후를 지켜주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은퇴 부부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한 후회를 남기게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계산을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 구조 자체가 은퇴 시점에서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실제 경험보다 상상된 미래에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원주택 귀촌도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난방비, 고립감, 병원 접근성 같은 불편한 장면은 잘 상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햇살 좋은 마당, 텃밭, 조용한 아침 같은 장면만 확대해서 떠올립니다. 내가 일부러 불편한 정보는 지워버리는 거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억 대출이라는 숫자보다 여기서 늙고 싶다는 이미지가 훨씬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가 말한 멘탈 어카운팅입니다. 쉽게 말해 돈에 꼬리표를 붙여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받은 큰 돈,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두 돈의 성격이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는 마지막 자산이고 연금은 물가와 금리에 따라 체감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을 예전 월급처럼 착각합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대출 이자는 괜찮겠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후와 주거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주거 유지 부담입니다. 집의 크기나 위치보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심리적 불안을 키운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장애, 우울감,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 악화와 추가 지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학자 로렌스 코틀리코프의 돈 걱정 없는 노후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지속 가능한 소비 수준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집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집에서 살기 위해 매달 얼마를 태워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7억 대출 전원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고정비 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집을 가진 은퇴자지만 실제 삶은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에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은퇴 후엔 집을 사면 안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집이 성취의 상징이지만 은퇴 후에는 유지 가능한 도구여야 합니다. 이걸 혼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퇴 후 집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무 소득이 늘지 않아도 건강이 나빠져도 이 집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 집은 지금 단계에선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 심리를 연구한 로버트 에트칭리의 노년의 사회학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은퇴 직후에는 자유와 해방감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제감 상실이 더 큰 불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은 초기엔 자유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이 60대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형적인 사례에 가깝습니다. 은퇴 후 삶은 꿈을 크게 꾸는 시기가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멋진 집보다 중요한 건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마음입니다. 통장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전원주택이든 도시의 작은 집이든 선택의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 집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나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컨테이너에서 밤을 보내는 선택은 적어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이 부부의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갈 곳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출근할 회사는 이미 없고 전화벨도 잘 울리지 않고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시계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내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감각이라는 걸 많은 60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은퇴하면 쉬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떠나고 몇 달이 지나면 하루가 너무 깁니다. 집은 쉬는 공간이지 하루를 버티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텔레비전은 계속 켜져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고 가족은 각자 바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곳,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말 안 해도 되는 곳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많은 60대들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이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비슷한 풍경이 반복됩니다. 오전 일찍 도착해서 신문을 펼치고 점심 무렵엔 도시락이나 근처 식당을 이용하고 오후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누군가와 크게 대화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분들 중 상당수는 평생 책과 거리가 멀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하셨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요. 그런데 6달쯤 지나니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아내 눈치가 보이고 밖에 나가면 돈이 듭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어느 날 우연히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가 너무 빨리 갔다고 하시더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 뒤로 거의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듯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엔 오히려 그게 독이 됐다고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요. 카페에 가면 괜히 주변이 시끄럽고 오래 앉아 있자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도서관에서 비슷한 또래 분들을 자주 마주치게 됐고 말은 거의 안 섞지만 얼굴이 익어가면서 묘한 안정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은 도서관을 말 안 해도 되는 인간관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은퇴 후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꼭 친해질 필요도 없고 멀어질 걱정도 없는 관계. 은퇴 후엔 이런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큰 병은 없었지만 무기력증과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분이 선택한 게 도서관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루트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수면도 안정되고 우울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지는 않지만 나만의 일정이 생겼다는 게 큰 차이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입 이전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 자산, 투자만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에 머물며 언제 집에 돌아올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은퇴한 60대들에게는 일종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런 공간조차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과 병원, 마트만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공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모이는 현상은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은퇴자들이 갈 곳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은퇴 준비와 연결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어디서 하루를 보낼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 말고 돈 쓰지 않아도 되고 오래 머물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공간이 있는지요? 없다면 은퇴 후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는 시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모이는 60대 분들은 우연히 그 답을 찾은 분들입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무너지면 아무리 통장이 두툼해도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회사를 떠난 뒤 매일같이 가게 될 곳은 어디일까? 그 질문에 바로 떠오르는 장소가 없다면 그게 바로 준비가 필요한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도서관일까요? 이건 단순히 조용해서도 공짜라서도 아닙니다. 많은 연구와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사람을 지탱하는 건 의미 있는 시간 구조라는 점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인간이 가장 빨리 무너지는 순간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이 시간을 왜 견뎌야 하는지 모를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은퇴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라는 구조가 사라진 뒤 하루를 버텨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서서히 안쪽부터 무너집니다. 도서관은 대단한 목적을 주진 않지만 최소한 오늘도 여기 왔다라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반복됩니다. 은퇴 후 우울감과 인지 저하를 분석한 여러 논문들을 보면 소득 수준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가 규칙적인 외출 장소의 유무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사람보다 특별한 수입이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가는 사람이 정신건강 지표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이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강제도 없고 성과도 요구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주니까요. 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노년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전, 독립성, 그리고 의미. 흥미로운 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간섭 없이 혼자 결정할 수 있고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사람은 버텨낼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장을 넘기든 신문을 보든 그냥 시간을 보내든 그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역할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인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잃습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전화가 줄어들고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때 새로운 역할을 만들지 못하면 공허감이 빠르게 커집니다. 도서관에 다니는 60대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 매일 신문을 정리하는 사람,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그 공간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세한 소속감이 노후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책 노년의 발견을 보면 은퇴 이후 행복도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고 느끼는가였습니다. 실제 학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세상과 끈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만 있어도 뇌의 활동성과 정서 안정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이 조건을 가장 부담 없이 충족하는 장소입니다. 학원처럼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모임처럼 관계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단순히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라고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은퇴 이후 삶의 본질적인 공백을 개인들이 각자 방식으로 메우고 있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걸 준비 없이 맞이할 때입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 구조가 외부에서 주어지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환을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은퇴 후 나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리듬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도서관이 그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은퇴 전에 한 번이라도 그려봤느냐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 가능한 아주 작은 구조라는 사실을요. 평생 한 번도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공기업에서 정년까지 버텼고 월급은 크지 않아도 끊기지 않았고 연금도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할 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괜찮아. 준비 다 해놨잖아. 그런데 은퇴 후 딱 3년 그 괜찮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 하나 때문에요. 은퇴를 앞두고 그는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면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무엇보다 금융 감각이 남들보다 낫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실제로 그는 평생 재테크를 공격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금, 적금, 채권, 그리고 약간의 펀드. 큰 욕심 없이 잃지 않는 투자를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방향은 같았습니다. 위험한 건 싫고 조금 덜 벌어도 안정적인 걸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안정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은퇴 직후 그는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아둔 자산까지 합치니 숫자만 보면 든든했습니다. 생활비도 연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니 이 돈은 굴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은행 창구에서, 지인 모임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예금은 바보짓이다. 이 정도 상품은 사실상 안전자산이다. 결국 그는 비교적 유명한 투자 상품에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넣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에게 그 설명은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속된 수익이 들어왔고 그는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너무 겁만 먹고 살 필요는 없었다고, 은퇴 후에도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익 지급이 늦어지더니 어느 날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설마 망하겠어. 이렇게 큰 상품인데.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투자 구조의 문제, 시장 상황, 운영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원금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일부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떠받치던 핵심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걸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50대 후반에
은퇴한 한 제조업 회사 출신 가장은 월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는 말만 믿고 상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분양 당시엔 임차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공실 걱정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주변 상권이 급격히 죽었고 임차인은 나갔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월세는 끊겼고 결국 그 상가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다 오히려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에 갇힌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교직에서 물러난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자는 마음으로 해외 투자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설명은 늘 같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글로벌 자산에 분산돼 있어 리스크가 적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환율,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손실만 키웠습니다. 결국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집을 줄이고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루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탕을 노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벌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삶을 지키기 위해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괜찮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장 큰 차이는 회복력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잃은 돈을 다시 채울 시간이 없고 위험을 감당할 체력도 심리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은 수익률보다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직 시절의 기준으로 은퇴 후 투자를 판단합니다. 공기업 출신이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은퇴 후 삶에서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을 잃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말,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말, 남들도 다 한다는 말은 은퇴 후에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직 공기업 출신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건 내가 너무 쉽게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은퇴 후 그는 삶의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은퇴 준비든 은퇴 후 삶이든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단지 불안을 잠시 덮어주는가? 이 질문을 건너뛰는 순간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건 개인의 판단 미스라기보다 은퇴 이후 인간이 구조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걸 감정 말고 연구와 책의 언어로 풀어보면 훨씬 또렷해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인식한다고요. 문제는 은퇴 후에는 이 심리가 더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은퇴자는 이미 큰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직후 가장 위험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 번에 눈앞에 나타나거든요. 통장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게 굴릴 수 있겠지라는 착각이 시작됩니다. 은퇴자금 투자 실패 사례를 연구한 미국 CFP 보드와 MIT 공동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35년 사이에 자산의 구조를 크게 바꾼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연구에서 실패의 원인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중간 정도 위험이라고 인식된 상품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위험 투자는 애초에 경계하지만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괜찮다는 상품에는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앞서 나온 공기업 출신 사례가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퇴 후
자산 운용을 다룬 대표적인 책 How Much Can I Spend in Retirement? 에서 재무학자 웨이드 파우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순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퇴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이후 시장이 회복돼도 은퇴자의 자산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현직 시절에는 거의 체감하지 못하다가 은퇴 후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은퇴 초반에 잘못된 투자를 하면 그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의 생활 수준을 깎아먹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고령연구소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다음 달에도 이 돈이 들어올까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 안정적 투자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변수가 적은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개가 자주 뒤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전문가의 말, 금융기관의 설명, 유명 상품의 이름을 그대로 믿을까요?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권위에 더 쉽게 의존합니다.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시작입니다. 월급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시간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건 안전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뇌는 검증을 멈춥니다. 그게 공기업 출신이든 교사든 임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환경의 문제입니다. 현직 시절의 판단 기준을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가져온 것,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확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책과 논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더 똑똑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 앞선 공기업 출신 은퇴자의 실패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과서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가 무너진 이유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규칙을 모르고 현직 시절의 게임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 돈은 불리는 대상이 아니라 버텨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누구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